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회차, 딥2딥 2회차 머신러닝, 딥러닝 베이직과 파이토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아이쿠 5기 지세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단원까지 이전 강의에서 공부했다고 알고 있어서 4단원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4단원이 비교적 좀 분량이 많고 뒤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리고 파이토치는 조금 짧은 편이어서 4단원까지 한번 강의를 쭉 진행한 뒤에 쉬는 시간 잠깐 가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따 파이토치 세션 때도 이걸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과제 프로그래밍 과제가 아마 오늘 나갈 텐데 그거를 진행하면서도 이러한 관련 코드를 계속 마주하실 텐데요. 이게 반복되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정의를 하고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정의를 한 뒤, 그리고 로스를 어떻게 쓸지,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데피니션 페이스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정의한 다음에 그 정의한 모델을 직접 훈련을 시키는 그 단계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 페이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3단계로 총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보게 될 거여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딥러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셋을 스플릿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마주하게 되실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들은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학습을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학습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일 거고,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학습한 데이터 셋만큼 그렇게 성능이 잘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데이터 셋이 이제 훈련 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게 일반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돌고래랑 이렇게 강아지랑 분류를 하는 태스크를 모델에게 맡겼는데, 저희는 이제 중간에 있는 이미지가 강아지라는 걸 보자마자 판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 입장에서는 이게 돌고래여서 돌고래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배경이 파란색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 클래스를 나눠버리게 되면은 이 중간에 있는 강아지를 강아지가 아니라 돌고래라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하는지가 이제 모델의 성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화 성능을 훈련 단계에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나눠서 이제 나중에 테스트 셋을 넣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지 미리 예측을 하면 좋으니까 이거를 트레인 데이터셋을 일부 쪼개서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눈 다음에 그 테스트 에러를 예측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방금 한 얘기를 시작하면 이렇고요. 올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전체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직관적인 예시로 비유를 들자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수능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냥 문제집을 푼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고,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 좀 가늠하기 위한 모의고사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셋은 이제 실제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해 모의고사로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며 트레인 셋, 그러니까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딥러닝 모델도 테스트 셋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밸리데이션 셋으로 그 에러를 예측을 하면서 트레이닝 셋을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모델을 훈련을 해놨는데 그 모델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기준을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잡겠다는 거고, 이제 그 과정을 모델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면 어느 모델이 더 좋은가 이제 판단을 해서 모델을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요.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로스 기준으로 그냥 뭐 밸리데이션 셋 같은 거 쓰지 말고 트레이닝 로스 기준으로 이 모델을 선택하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왼쪽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초록색 그래프가 저희가 실제로 모르지만 학습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저희가 실제로 학습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 점들로 표현되어 있는 게 트레이닝 셋인데 이제 저 파란색 점을 보고 저 초록색 우리는 모르는 저 초록색 그래프를 맞추기 위해 빨간색 그래프를 근사를 하고 있는 건데 왼쪽에 보시면은 트레인 데이터 셋 자체에는 약간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른쪽 그림보다는 트레인 셋에 대해서는 조금씩 오차가 있는데 전체적인 그 초록색과 비교했을 때 경향성으로 따지면 왼쪽이 좀 더 피팅이 잘 되고 있죠. 이렇게 트레이닝 로스만 봤을 때는 왼쪽 그래프가 더 안 좋고 오른쪽 그래프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밸리데이션 로스까지 봤을 때는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트레인 셋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일반화를 좀 더 잘 하려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방금 한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그 분류를 하는 태스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리그레션은 이제 특정 피처가 주어졌을 때 그 피처에 대응되는 어떤 숫자가 무엇일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오버피팅 되는 부분을 보시면 둘 다 공통적으로 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한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죠. 컴플렉시티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높을 때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에는 굉장히 잘 적합을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 점들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테스트 셋의 일부 데이터가 딱 주어졌을 때 그 셋에 대해서는 되게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오버피팅 됐다고 얘기를 하고 적당하면 라이트 핏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너무 모델이 단순해서 제대로 된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언더피팅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버피팅은 모델의 가정이 너무 복잡해서 생기는 경우고요. 컴플렉시티가 높아서 또는 카파시티가 커서 이렇게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언더피팅은 반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가 모델을 돌릴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들을 정확하게 모든 점들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정확한 모델을 타겟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까지 완벽하게 피팅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데이터들에는 노이즈가 껴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데이터의 평균을 예측하려고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통계학에서 리스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 Y는 true 모델,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피팅하려고 하는 진짜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F 햇은 저희가 이제 트레인을 하면서 그 true 모델을 최대한 근사하려고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들 간의 제곱 패스트의 오차의 평균을 내봤을 때 이렇게 분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 과정을 물론 뭐 다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걸 일일이 해설하진 않겠고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바이어스, 그러니까 모델 예측값의 예측 값의 바이어스의 스퀘어 텀과 이제 모델의 베리언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달라짐에 따라 모델의 그 오차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렇게 분해가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를 미리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제 이러한 식을 보고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구나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왼쪽에 있는 텀이 지금 상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모델에 따라서 FH이 뭔지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그런 텀인데 상수로 고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스가 올라가면 베리언스가 낮아지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이어스, 베리언스가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해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어느 맥락에서 나온 거냐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뒤에서 이따가 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한 거는 이제 모델이 달라짐에 따라 좌변이 계속 달라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FHC 고정이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소리가 모델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소리인데 이제 바이어스가 증가했을 때 베리언스가 감소한다의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가 증가했을 때 바이어스가 증가하고 베리언스가 낮아지는 이런 상관관계를 보이더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올라가는 원인이 바이어스가 낮아진 게 아니라 바이어스가 낮아져서 베리언스가 올라간 게 아니라 모델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맞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희는 모델 셀렉션,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좋냐 마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그래프에서 검은색 그래프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종합해서 얻은 리스크라는 함수인데 리스크가 가장 좋은 함수를 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컴플렉시티를 가진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종합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트라고 적어놨는데 혹시나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게 있냐라는 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넣어둔 건데요. 간단하게만 그냥 짚고 넘어가면은 모델이 복잡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게 수학적이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델이 복잡해진다라는 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함수들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서 그걸 함수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수 공간이 넓어지면은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 원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어스가 줄어들 거고 반대로 이제 선택해야 되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가능한 에러의 경우의 수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베리언스가 높아진다라고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에 대해서 잘 핸들링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방금까지 논의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딥러닝 모델들을 계속 공부하시게 될 텐데 딥러닝 모델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되게 복잡한 함수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잡도가 크다는 얘기는 언더피팅이 생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신에 오버피팅이 생길 일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핸들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피팅을 어떻게 다루냐라고 이제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이 식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다 구성돼 있고 n이 만약에 엄청 크다고 하면은 이 부등식의 오른쪽 텀이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리스크도 점점 쪼여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많이 있으면 모델의 성능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의식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얻어서 태스크를 푸는 게 중요하고요. 이따가 여러분들 몇 주 뒤에 LLM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LLM 관련 논문에서 스케일링 로우라는
그 단어를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LLM 수업에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열심히 구했는데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특히 이런 이미지 도메인 같은 곳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강아지 사진이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가정했을 때, 이 데이터를 이제 로테이션도 시켜보고 이제 흑백으로도 바꿔보고 이제 리사이즈도 해보고 이렇게 일부러 노이즈를 좀 줘서 해상도를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이제 최적화라고 해서 가능한 숏컷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돌고래랑 강아지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풀려고 했는데,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이게 개라는 동물 사진에서 주로 오는 피처랑 돌고래라는 사진에서 주로 가질 수 있는 피처를 비교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배경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오른쪽처럼 이렇게 배경색을 좀 일부러 다른 색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오류를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오비팅을 다룰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아마 로스 혹은 코스트 함수라는 거를 배우신 기억이 있을 텐데, 원래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로스가 이 MSE 로스, 그러니까 L2 로스라고 하는 건데, 실제 모델과 내가 예측한 모델의 차이를 제곱해서 그거를 평균을 내는 식으로 로스를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텀에다가 이제 파라미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이 학습한 그 개수들의 노름을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로스를 최종적으로는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이라고 하는데, 노름을 더해주게 되면은 그 노름도 더 작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걸로 이제 태스크가 약간 바뀐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파라미터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을 때 대비해서 가질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값의 범위가 더 줄어들 거란 얘기랑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함수 공간이라고 하는 그 표현할 수 있는 함수들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면서 이제 모델의 베리언스가 조금 잡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피팅을 제어하기도 하고요. 또 무조건 데이터를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학습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우리가 못 얻은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레귤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의 베리언스를 낮춘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일반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 레귤라이제이션 트릭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L1이라고도 하고 L2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통계학에서는 라쏘랑 리찌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로스 텀에다가 이렇게 노름을 더한 전체를 그냥 로스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L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라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에피션트 모델 파라미터를 0으로 그냥 몇 개는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리고 몇 개만 살려두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L2에 비해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한데, 이거를 이제 코에피션트를 좀 스팔스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0이 많이 나올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다른 말로 바꿔보라면은 그 개수라는 거는 그 각각의 피처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느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피처의 개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그 피처를 안 보겠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처 셀렉션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L1이 이제 L2에 비해서 이걸 0으로 만드는 경향이 강하냐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이거 그림을 그려서 약간 이해를 하시면 좋아서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로스 텀을 지금 다 다르게 정의를 했으니까 로스 커브도 당연히 다르게 다 찍히겠죠. 그거를 그냥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텀에 이 뒤에 있는 상수항도 같이 규제화를 해야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은 안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실제 그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학습하게 되는 텀인데, 이거를 제어해버리면은 그 다른 텀에 비해서 그 표현할 수 있는 함수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좁아져서 보통 규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을 너무 세게 하면은 그 최대 엄청 적은 모델 사이에서만 그 훈련을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함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이러한 바이어스를 제외하면은 그 텀이 모두 웨이트가 0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그냥 평균만 이렇게 예측하는, 그러니까 바이어스만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므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강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튜닝을 하면서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두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두 그래프를 이렇게 세로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엄청 왼쪽에는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은 경우잖아요. 파란색 점들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렇게 규제화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저희가 지금 학습한 모델이고, 뒤에 있는 초록색 부분이 학습을 해야 하는 대상인 건데, 이렇게 트레이닝 셋이 많을 때는 비교적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 셋이 부족해서 이제 일반화 성능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는 그 베리언스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레귤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n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은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10개밖에 없을 때는 규제를 안 뒀을 때 2차 함수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긴 이러한 형태의 함수가 피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제 초록색과의 그 차이가 많이 심하죠. 근데 이제 밑에 텀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더해 준 건데, 위에 텀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진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엠피리컬하게 경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목표는 이 로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로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됩니다. 이제 그 로스를 줄이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로스 텀을 잘 보시면 n개의 텀을 더하고 n개로 나누잖아요. 여기서 이제 n이 데이터셋의 크기입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이제 에러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만 1000개, 10,000개 이렇게 있으면 금방 계산하겠지만, 뭐 몇억 개, 몇십억 개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n개의 데이터셋을 모두 한 번에 써서 이렇게 로스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테크닉이기도 하고, 뭐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풀 배치를 쓴다고도 얘기를 하고, 뭐 그거는 이제 맥락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반영이 돼서 그 로스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기는 하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걸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업데이트의 주기가 되게 느리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테크닉이 데이터셋이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1000개를 가지고 한 번에 로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100개씩 10세트로 쪼개가지고 그 100개에 대해서 로스를 구해서 한 번 업데이트하고 또 다음 100개에 대해서 또 로스를 구해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셋을 쪼개서 생각하자라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혹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SGD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맥락에 따라서 배치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0개를 100개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데이터 한 개씩 1000번 쪼개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용어가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거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맥락에 맞게 대부분은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의미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활용해서 로스를 구해서 그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이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방향으로 한 번에 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래 전체 데이터의 로스 커브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떼어와서 로스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그라디언트를 구한 거니까 이 등고선은 풀 배치 전체를 썼을 때의 그 로스 그래프거든요. 당연히 조금 안 맞겠죠, 그 방향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맞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어서 조금 한번 움직일 때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접근인 겁니다. 네,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m개의 데이터를 1000개의 데이터 뭉치로 여러 개 쪼개서 이렇게 배치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계속 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배치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의 묶음을 보통 지칭할 때 이렇게 배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약간 맥락에 따라서 작은 부분 집합을 배치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일단 전체 데이터셋을 배치라고 부르고 이 데이터셋의 부분 집합을 미니 배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미니 배치만을 사용해서 로스를 구해서 최적화를 하고 그걸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걸 반복한다가 이제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간편한 트릭이지만 구현 단계에서도 상당히 쉬운데요. 코드 한 줄만 이렇게 처음에 반복문 하나만 딱 넣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거를 이제 모델 포워드 그러니까 모델에다가 바로 넣어서 로스를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문 하나를 더 넣어줌으로써 데이터 로더가 그 배치 전체에서 미니 배치를 뽑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미니 배치만을 모델에 넣어서 로스를 계산하고 이걸 반복하겠다라는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뭐 지금 상세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제 옵티마이저가 방금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소개했는데 이거 말고도 요즘에는 뭐 많습니다. 아담 W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제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오늘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주제는 아니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인데 아까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랑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랑 등고선 두 개 비교하는 그림에서 그 빨간색 화살표가 한 번에 쫙 움직인 게 아니라 몇 번씩 끊어져서 움직였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러닝 레이트는 쉽게 말해서 그 업데이트 할 때 한 번에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 하겠느냐를 정해주는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한 수치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닝 레이트는 그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일종이고요. 만약에 한 번에 너무 많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가장 오른쪽 그림처럼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렇게
미니멀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제 오실레이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 러닝 레이트가 너무 낮으면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데 너무 조금씩 움직이니까 되게 그 최적화되는 속도가 느릴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은 이게 태스크별로 어느 정도를 쓰면 좋더라라는 게 논문들을 요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다 적어둡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를 하면서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에 되어 있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를 세팅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의자료는 없는데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는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러닝 레이트 여러 개 그 후보를 두고 그 각각의 로스를 비교해서 좋은 러닝 레이트를 고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네,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상당히 강력한 트릭이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닝 레이트를 잘못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상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학습 초반에는 이제 로스가 뭐 어떻게 로스 커버가 생겼는지 아예 모르니까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좀 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러닝 레이트를 좀 크게 잡아놨다가 이거를 점점 줄이는 트릭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거는 러닝 레이트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트릭을 써도 되고, 이렇게 뭐 그리드 서치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요. 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지나서 혹시 이걸 지금 빠르게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까요? 지금 쉬고 싶으신 분 손 없으면 로지스틱까지만 하고, 제가 목이 약간 아파서 로지스틱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이해 안 가진다거나 하시는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 그 오픈 채팅 다 들어와 계신가요? 집2D 거기에다가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편하게 아무 시간대나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리캡이라 적혀 있는데 혹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나요? 이 차이점 잘 모르겠어서 간략하게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분류와 회귀입니다. 회귀는 한국어로 번역해도 좀 이상한데, 분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셋만으로 내가 뭐 개인지 고양인지 아니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 말 그대로 분류를 하는 태스크 전반에 대해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 리그레션은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집값은 뭐 1억이더라 2억이더라 1억 5천이더라 이런 식으로 연속형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추는 태스크를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용어적으로 보면은 딱 나눠져 있는 태스크 같은데, 방법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리그레션을 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푸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최종적으로 어떤 모델인지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의 확률이 어느 정도다를 맞추게 하면은 그 확률 자체는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로 푸는 거니까, 그거를 맞추면 사람이 얘가 99%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이게 맞겠구나 하면서 사람이 분류를 할 수가 있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리그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그레션의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 리니어 리그레션이잖아요. 선형 회귀인데 선형 회귀를 이용해서 이 어떤 주어진 인풋에 대한 확률 값을 예측을 하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확률을 맞춘다고 하면은 0과 1 사이 값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선을 좌표평면이나 그런 데 좌표공간 같은 데다가 그려보면 그 이 함수의 치역이 그러니까 이 함수가 내뱉을 수 있는 값이 0과 1뿐만 아니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매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한테 인풋을 넣었는데 얘가 확률 값으로 5억 2천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1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작은 건지 약간 애매해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문제로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리그레션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런 확률을 예측을 할 경우에는 아웃라이어에 되게 취약하게 이제 이 직선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그레션을 해야 되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회귀 분석을 듣고 회귀 분석과 비슷한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확률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로짓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수를 예측을 해서 그걸 확률로 변환을 합니다. 두 단계의 스텝을 거치는데 로짓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맞춰야 될 확률을 P라고 정의를 했을 때 제일 아래에 있는 저런 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로짓을 넣을 수가 있고요. 로짓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원래 확률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0과 1 사이의 값을 모두 다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값으로 1대1 매핑을 해주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률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으로 스케일링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겠다라는 전략인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텀은 그냥 일반적인 선형 회귀 방법이죠. 이 선형 회귀를 이용해서 확률의 로짓 값을 먼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짓을 이런 밑에 보이는 함수가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의 어떤 수 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인데 이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로짓과 시그모이드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로짓으로 확률을 잠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매핑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확률로 돌려줄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선형 회귀를 이용해서 로짓을 예측을 하고 그 로짓을 확률에 맞게 변환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프로세스로 되냐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주어진 데이터 X에 대해서 선형 회귀니까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행렬 연산을 통해서 Y를 예측하는 태스크였다면은 중간에 선형 회귀를 똑같이 하는데 확률이 아니라 로짓을 일단 먼저 예측을 해놓고 그거를 시그모이드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확률을 예측하는 태스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머신러닝에 있는데 로지스틱 회귀의 최종적인 아웃풋은 이제 인풋이 특정 어떤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의미를 하거든요. 포지티브 클래스라고 하면은 뭐 1이냐 0이냐를 분류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 보통 1인데 이제 그 관심 있는 대상을 의미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이 모델이 뭐 양성일 확률이 0.6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풋은 양성일 확률이 더 높으니까 양성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이제 여기서 제가 양성이 더 높으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기준은 0.5를
넘으니까 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0.5라는 기준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 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계,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예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g라는 값을 이제 선형 회귀로 w랑 x를 이렇게 내적을 해서 선형 회귀로 구하고요. g가 여기서 로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로짓 값을 아니죠. g는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네, 이 아웃풋이 이제 0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가 1이냐 0이냐를 판단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선 디시전 바운더리가 보통은 0.5로 많이 세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0.5로 꼭 고정될 필요는 없거든요. 나는 좀 확실한 걸 원한다 하면은 한 0.8 이상일 때만 양성으로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말고도 여러 가지 존재를 하는데, 우선 가장 기초적인 거를 이해하는 게 첫째니까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기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는 MSE 로스라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오차 제곱의 평균을 로스 함수로 많이 썼는데, 이제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로스를 뭘로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는 엔트로피라는 이 정보 이론과 추론 학습이라는 컴퓨터학과 강의에서도 다룬 내용인데, 거기에 있는 엔트로피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성의 척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불순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클래스가 이 모델이 개냐 고양이냐 돌고래냐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을 각각 부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부 다 0.33이라고 답을 하면 얘는 되게 확신이 없는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개일 확률과 고양이의 확률과 돌고래의 확률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돌고래의 확률이 개나 고양이의 확률보다 훨씬 높으니까 나름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한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랑 고양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낮고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불순도가 낮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방금 제가 얘기한 거를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메트릭이 엔트로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엔트로피를 알고 나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식에서 P는 실제 모델, 그러니까 정답에 대한 그 확률 분포고, 오른쪽에 있는 Q는 저희가 예측한 모델이 내놓은 확률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X는 여러 가지 클래스가 될 거고, 이렇게 고양이가 실제 정답인데, 이게 모델이 만약에 진짜 고양이라고 뱉으면은 그 나머지 위에 식에 대입을 해봤을 때 나머지 P들은 0이 되고, 고양이에 해당하는 텀만 이제 P가 1로 살아남아서 이제 로그 Q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 모델 Q가 똑같이 고양이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저 텀이 이제 더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제 정답이 고양인데 저희 모델이 고양이가 아니라 개라고 예측을 하면은 그 P가 고양이라고 하는 텀에 대해서 Q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저 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예측한 모델일수록 로스가 낮아지고, 안 좋게 예측한 모델일수록 로스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한 로스 펑션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있던 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에서 저희가 x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개, 고양이, 돌고래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말고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진 분류를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저 텀이 그냥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바이너리 형태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얘가 개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걸 넘어서 개인지 고양인지 돌고래인지 이런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을 때 분류를 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 사진이 주어졌을 때 얘가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다를 예측하고 고양이가 얼마다를 예측을 하고 돌고래의 확률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뭐 물론 되기는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인풋을 넣었을 때 이 모델이 한 대답이 개일 확률 한 80%, 고양이일 확률도 한 70%, 돌고래일 확률 한 52%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냥 무슨 동물인지인데 얘는 개이면서 고양이면서 돌고래가 되는 이상한 동물이 되잖아요. 그러한 정답을 저희는 지금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뒤에 말씀드린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 각각의 클래스 중에 한 개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해서만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그런 모델의 형태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네, 이따가 그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8분이니까 저희가 6시까지 끝내야 돼서 한 5시 10분 정도까지만 쉬었다가 뒤에 빠르게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분량이 많지는 않아서 짧게 소개를 드릴 거고, 아마 오늘 6시 전에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세미나 오늘 있으시죠? 6시까지 그러면 좀 쉬시다가 끝나고 쉬시다가 세미나 참여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래는 뉴로사이언스,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유래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생명과학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뉴런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저도 잘 아는 건 아닌데, 뉴런에서 본따서 이제 이렇게 신호가 왼쪽에 그림처럼 신호가 모여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에서 퍼셉트론의 연산도 비슷하게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설계를 해봤는데,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뉴런은 이제 역치라고 하죠. 트레셔홀드를 넘어야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걸 못 넘으면 이제 왼쪽에서 신호가 생겨도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퍼셉트론은 조금이라도 그 앞에서 인풋이 생기면 무조건 전달이 된다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이러한 연산을 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연산이 벡터가 이렇게 D차원의 벡터가 있으면, 그러면은 D차원의 각각의 요소에다가 웨이트를 할당을 해서 내적을 한 다음에, 내적을 하면 스칼라가 되겠죠. 그 스칼라에다가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이 B라는 텀을 더한 값을 G라고 두고요. 저 G라는 숫자를 시그모이드라는 함수에 통과시켜서 최종적으로 Y라는 아웃풋을 얻는 이 여러 가지 합성 함수죠. 이 전체의 구조를, 이 함수를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리니어 오퍼레이션 한 번, 오른쪽에 있는 시그모이드라는 논리니어 오퍼레이션 한 번으로 합성이 된 이런 함수다. 그리고 이런 단일 퍼셉트론이 여러 개가 이제 뭉쳐서 이루는 구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보시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형태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하나 그려서 이 클래스가 뭔지 할당하는 그러한 문제를 푼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리니어한 함수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를 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 하나를 그려서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를 나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문제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퍼셉트론 하나도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AND랑 OR이라는 게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잘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는 서로 다른 게 들어오면은 이제 1을 뱉고 같은 게 들어오면은 0을 뱉는다라는 XOR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XOR 연산의 아웃풋에 대해서는 이게 잘 분류가 하나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떤 선을 그어도 저걸 100% 분류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뭐 간단하죠. 답은 그냥 두 개 그으면 됩니다. 두 개를 어떻게 그을까요? 퍼셉트론을 두 개를 써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퍼셉트론을 늘리면 늘릴수록 디시전 바운더리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늘려놓은 레이어들을 여러 개 쌓음으로써, 딥하게 쌓음으로써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복잡한 태스크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딥러닝의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인풋 레이어에 해당하는 3차원 벡터를 넣었을 때
저 동그라미 하나가 아웃풋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이 히든 레이어라고 불리는 레이어에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4개의 아웃풋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퍼셉트론이 4개가 뭉쳐 있는 구조죠. 그리고 저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두 번째 히든 레이어로 넘어갈 때 또 이렇게 3개로 또 피처 개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 피처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영어를 설명한 건데, 인풋 레이어에서 중간에 있는 저 히든 레이어로 넘어갈 때, 저 넘어가는 단위 하나를 그냥 레이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2개의 레이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번 넘겨주니까 2개의 레이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중간에 껴있는 히든 레이어가 왼쪽에 있는 거 1개죠. 그래서 1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건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웃풋이 인풋이 특정 클래스일 확률을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퍼셉트론의 아웃풋 역시도 뉴런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뭐 퍼셉트론이랑 같은 맥락으로 인풋이 해당 뉴런이 담당하는 피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어진 인풋이 있을 때 그 인풋들을 종합해 봤을 때 특정 클래스에 어느 정도로 속하겠다, 이 피처에 대응하는 피처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추상화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여러 가지 뭉쳐서 복잡한 태스크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각 뉴런의 웨이트는 어떤 특징인지, 뉴런의 아웃풋은 그 특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종합한 결과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개라는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 리니어와 시그모이드를 합쳐서 퍼셉트론 하나 또 뭐 뉴런 하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레이어 하나를 거치면서 이게 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똑같죠. 근데 사실 뭐 개라는 이 사진은 사실 피처가 그렇게 단순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퍼셉트론만으로는 이제 선 하나 긋는 것만으로 개인지 아닌지 피처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계층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개인지 아닌지 한 번에 풀기 어렵다면은 이렇게 이 개를 보고 개의 코의 피처를 추출하는 퍼셉트론, 입의 특징을 추출하는 퍼셉트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고 일단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정확하게 이 이미지를 보고 이 레이어는 개의 코를 예측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이제 저희도 개인지 아닌지 분류를 하기 위해 강아지 코를 추출하는 그런 퍼셉트론이랑 입의 피처를 추출하는 퍼셉트론이랑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나눠서 설계를 하고, 코일 확률이 높고 이가 맞을 확률이 높고 귀가 맞을 확률이 높으면 이것들을 종합함으로써 이 강아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계층적으로 푸는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추상화해서 자연어 레벨로 적어놓은 거를 수학적으로 풀면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 블럭은 벡터나 스칼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이렇게 중간 레이어에는 스칼라 하나 이렇게 3가지 스칼라를 예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D차원 벡터를 1차원 벡터 3개, 그러니까 총 3차원 벡터 하나를 예측하는 거와 동일한 태스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렬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3천 벡터 하나로 예측을 하는 태스크로 바꿔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input x에 대해서 저런 웨이트 매트릭스인 w를 곱한 다음에 저희가 시그모이드를 중간에 합성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합성을 해서 G1을 얻고 그 결과를 또 이제 리니어에 태우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리는 이 시그모이드에 합성을 해서 이 최종적인 아웃풋을 내는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저희가 방금 설계한 시스템이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고 또 뭐 논리니어 펑션을 태우고 그걸 또 뭐 리니어 연산하고 이렇게 반복된 합성 함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이렇게 논리니어한 함수를 계속 섞어주잖아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밑에 수식을 보시면은 만약에 논리니어한 함수를 중간에 섞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그냥 여러 번의 매트릭스를 곱한 형태로 최종적인 암풋을 구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W1이랑 W2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그냥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굳이 레이어를 여러 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애초부터 하나의 레이어만 통과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깊게 레이어를 쌓아서 복잡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설계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논리니어 함수를 계속 섞어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논리니어 함수를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방금 뭐 시그모이드를 주로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그모이드보다는 렐루나 뭐 엘루 같은 이런 류의 다른 논리니어 함수를 많이 쓰고요. 이런 함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그래도 근본적인 함수가 이제 시그모이드니까 시그모이드만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결과값이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매핑이 되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제 그라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 뭐 베니싱 그라디언트라고도 하고 그라디언트 베니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은 x가 굉장히 크거나 작은 값에서 이게 함수가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트릭을 쓸 때 그 체인 룰을 쓰게 됩니다. 체인 룰을 쓸 때 중간에 계속해서 그 합성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도함수의 중앙에 있는 도함수의 값이 0에 가까운 값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런 값들을 계속 구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로스 펑션을 웨이트로 미분했을 때의 그 편미분 값이 그냥 뭐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0에 가까운 값으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당연히 안 되겠죠. 굉장히 느린 업데이트가 되거나 뭐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그런 수준일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게 not zero centered output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뭐 0이 원점이 아니다. 0이 원점이 아니다기보다는 이 함수의 레인지가 이 치역이 양수만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양수만 있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 체인룰 같은 걸 할 때 특정 항이 계속 양수만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선 자세히 수식을 쓰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오실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결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자세히 얘기하려면은 1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돼서 일단 스킵을 하고, 아무튼 이게 레인지가 음수랑 양수가 골고루 나타나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서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를 상식 차원에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보시면 익스포넨셜 함수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익스포넨셜 함수가 그 계산 복잡도가 좀 큰 편에 속하거든요. 다른 기초적인 초등 함수에 비해서는 복잡도가 큰 편이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레인지가 양수만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좀 비슷하게 생긴 함수가 이런 하이퍼 탄젠트 함수인데, 얘도 그라디언트 베니싱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렐루라는 함수가 등장하는데, 보통은 간단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또 이게 힌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만드신 함수인데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시그모이드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얘도 이제 왼쪽 x가 음수일 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y가 계속 0으로 상수로 바운드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특정 피처를 너무 많이 죽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뭐 리키렐루나 엘루 같은 좀 변형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방금 전에 쉬는 시간 전에 멀티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잠깐 끊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룰 건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냥 간단한 모델을 생각해 보면, 이 고양이라는 픽셀 단위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오른쪽처럼 56, 231, 24, 2 이런 벡터로 플래튼을 시킨 다음에 적당한 매트릭스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하여 이러한 최종적인 아웃풋을 내는 이런 선형 함수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장 간단한 함수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저걸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인풋 이미지를 저 W에다가 곱하면은 2x2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2x2랑 저 바이어스를 바로 더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그 CNN이라는 모델 아키텍처를 표현한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 W라는 게 그냥 곱하는 매트릭스가 아니라 윈도우라는 건데, 저 윈도우를 인풋 이미지 위에 올려서 그 네 칸이 각각 대응이 되고 있잖아요. 저 각각 대응되는 요소끼리 곱한 다음 그 결과를 다 더하면 스칼라가 되겠죠. 그 스칼라를 저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B텀에 더해서 어떻게 조절을 해서 스코어를 구하는 형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3강에서 다른 강의자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서 뭐 굳이 지금 깊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모델은 이러한 선형 함수고, 또 뭐 CNN 같은 다른 모델도 생각할 수 있더라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웃풋을 내긴 낼 건데, 어떤 W가 어떤 웨이트가 좋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웃풋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잠깐 저희가 이제 멀티 클래스 말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풀었나를 리캡을 해보면, 피처들을 받은 다음에 걔를 리니어 리그레션 해서 로짓이라는 값을 얻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 로짓 값을 시그모이드에 태워서 최종적으로 확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확률을 하나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차이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여러 번 하면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보고자 하는 게 이 밑에 있는 저 소프트맥스 함수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각각의 그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클래스가 이제 여기 1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인풋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가 어떠한 클래스에 속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코어들을 G값이라고 하는데, 그 G들을 이렇게 예측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스코어
G를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맥스 함수에 태워서 P를 얻게 되는데요. 저 소프트맥스 함수가 하는 역할이 모든 텀을 익스포넨셜이라는 그 함수에 태워서 양수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다 더한 다음 그 자기 자신이 속한 스코어의 익스포넨셜을 분자에 올리는 형태잖아요. 저게 이제 정규화라고 해서 노멀리제이션을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인 10개의 클래스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한 것처럼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지 아닌지, 뭐 고양이인지 아닌지, 돌고래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부여해서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개, 고양이, 돌고래 중에 뭘지에 대해서 판별을 할 때 이러한 함수를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수식으로 다뤄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네오박스 쳐 있는 부분이 YN이 이게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만약에 저 고양이 사진이 실제 고양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라벨에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고양이라고 한국어로 레이블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답을 모델이 내놓은 아웃풋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 중에 실제 그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1의 값을 부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부여하면은 확률을 부여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확률 값을 실제 모델이 내뱉은 아웃풋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NLP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네, 이거는 직접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